데미안. 헤르만 헤세. 카이. 구원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 왔다. 그리고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내 삶 속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얼마 전 라틴어 학교에 전학생이 왔다. 우리 도시로 이사온 부유한 미망인의 아들로 상장을 달고 다녔다. 그는 나보다 나이도 많고 한 학년 높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 그에게 관심이 갔다. 이 이상한 학생은 나이보다 훨씬 성숙하고 어른스러웠다. 누구에게도 소년처럼 보이지 않았다. 우리 유치한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그는 어른처럼 뭔가 다르게 신사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인기 있는 편은 아니었다. 놀이에 끼지 않았고 싸움은 더더욱 한 적이 없었다. 아이들은 단지 선생님에게 맞서는 그의 어른스럽고 단호한 음성을 마음에 들어했다.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우리 학교는 가끔 합반을 했는데 그날도 무슨 이유에선지 교실이 넓은 놀이반에 다른 반이 함께 수업을 하러 왔다. 그게 데미안의 반이었다. 하급생인 놀이반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상급생들은 작문을 연습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배우는 동안 나는 자주 데미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묘하게 나를 매료시켰다. 총명하고 환하고 비범해 보이는 얼굴이 성실하게 작문 과제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는 전혀 과제를 하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자신만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 같았다. 호감이 가는 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그에게 거부감을 느꼈다. 지나치게 우월하고 침착해 보이고 태도가 도전적으로 느껴질 만큼 자신만만했던 것이다. 눈은 어른의 표정을 띄었으니 희미한 슬픔이 어린 냉수가 엿보였다. 하지만 호감이었든 반감이었든 나는 어쩐지 그에게선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가 갑자기 내 쪽을 바라보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당시 그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되새겨보면 다른 학생들과 모든 면에서 달랐다고 말할 수 있다. 자신만의 색채와 개성이 또렷해서 남의 이목을 끌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눈에 띄었다. 마치 농부의 아이들 사이에서 그들처럼 보이려고 변장한 왕자 같았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내 뒤쪽에서 걸어왔다. 다른 아이들이 차츰 흩어지자 그가 내 곁에 다가와 인사를 했다. 인사하는 태도마저 또래 학생들의 것을 흉내내려고 했어도 참으로 어른스럽고 공손했다. 우리 잠깐 같이 걸을까? 그의 다정한 물음에 나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우리 집이 어디인지 자세히 말해주었다. 아, 거기? 그 집이라면 벌써 알고 있지. 현관문 위에 독특한 장식물이 흥미로웠거든. 그가 미소 지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금방 알아듣지 못했다. 그가 우리 집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어서 놀랐을 뿐이다. 아마도 현관 아치에 쐐기돌에 새겨진 문장을 말하는 모양인데 너무 오래되고 닳아서 여러 번 덧칠을 했기 때문에 거의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내가 아는 한 그 문장은 우리 가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나는 수줍게 말했다. 난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아마 새나 그 비슷한 무늬일 거야. 아주 오래돼서 알아보기 힘들어. 우리 집이 예전에 수도원의 건물의 일부였대.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한번 잘 살펴봐. 그런 것들은 아주 흥미롭거든. 내가 보기에는 매 같았어. 그가 계속 나와 함께 걸었다. 나는 속으로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데미안이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이 웃더니 활기찬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조금 전 수업 시간에 내가 너희 반에 있었잖아.
이마에 표식을 단 카인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 같단데. 그렇지? 그 이야기 재미있었니? 물론 아니었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과목을 통틀어 무엇 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할 수는 없었다. 마치 어른과 말하는 기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데미안이 친근하게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내게는 거짓말할 필요 없어. 하지만 사실 카인 이야기는 독특하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다른 이야기들보다 훨씬 독특해. 너희 선생님은 그런 점은 별로 언급하지 않고 그저 신과 죄에 관한 뻔한 이야기만 하시더라.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런데 너 이 이야기에 관심 있니? 그는 말을 멈추고 미소를 짓더니 계속 말을 이었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카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르게 볼 수도 있어. 물론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이 옳고 맞는 이야기들이겠지만 한편으론 그 모두를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야. 대개는 그래야 더 잘 이해가 되거든. 예를 들어 카인 이마의 표식은 선생님의 설명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잖아? 안 그래? 싸우다가 제 형제를 때려 죽일 수는 있어. 그래놓고 나중에 완전히 겁먹어서 뉘우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가 그렇게 비겁하니까 특별한 표시를 해주고 그 표시가 그를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을 겁주어 쫓아버리게 했다니. 뭔가 이상하지 않니? 그래, 그렇네? 흥미로웠다. 내 마음이 그 문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가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애초에 이 이야기의 시작점은 표시야. 어떤 사람이 얼굴에 남들을 두렵게 만드는 표시를 가졌다는 거지. 누구도 감히 그를 건드리지 못해. 그가 사람들을 압도하고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였거든. 이마의 표시는 아마... 아니, 확실히 우체국 소인처럼 찍힌 건 아니었을 거야. 세상 일이 그렇게 명쾌하고 간단하진 않잖아. 그보다는 차라리 어렴풋이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기운, 비범한 지혜와 담력 같은 것이었겠지. 그의 힘에 사람들은 두려움을 품어. 그게 그의 표식인 거야. 그걸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카인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정반대로 설명한 거야. 표식을 지닌 자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표식을 지닌 자들은 불길해서라고 말이야. 사실 틀린 말도 아니야. 용기와 개성을 가진 사람은 평범한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니까. 두려움 없는 강한 족속들이 주변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니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나날들을 보상받으려고 그럴듯한 별명과 전설을 붙여서 복수한 거야. 내 말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카인은 실제로는 하나도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도 사실이 아니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들은 대부분 사실이지만 그 사실들이 언제나 적절하게 기록되고 올바르게 해석돼 왔다고는 볼 수 없어. 간단히 말해서 난 카인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그가 두려워서 그를 탓하는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해. 카인 이야기는 사람들이 가볍게 떠들어대는 터무니없는 소문에 불과한 거지. 그런데 카인과 그 자손들이 표식을 지녔고 남들과 전혀 달랐다는 것만은 사실이었다고 생각해. 나는 몹시 놀랐다. 충격적인 말이었다. 그럼 동생을 죽인 일도 거짓이라는 거야? 아니, 그건 분명히 사실일 거야. 강자가 약자를 죽인 거야. 그들이 정말 형제였는지는 의심스럽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지. 결국 모든 사람이 형제인 셈이니까. 핵심은 강자가 약자를 죽였다는 거야. 영웅다운 행동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그때부터 약자들은 강자를 두려워하며 탄식했지. 하지만 누군가 왜 너희가 그들을 해치우지 못해? 라고 물으면 우리가 겁쟁이라서 라고 대답하진 않고 안 돼. 그는 표식이 있거든. 신이 그에게 표식을 주셨어. 하고 말했고 틀림없이 그 엉터리 이야기는 이렇게 생겨난 걸 거야.
아, 이런. 널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구나. 잘 가. 데미안은 내게 인사하고 알트거리로 접어들었다. 홀로 남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그가 떠나자마자 그의 이야기가 전부 터무니없이 여겨졌다. 카인은 강자고 아벨은 겁쟁이라니. 카인의 표식이 우월함의 표시라니. 말도 안 된다. 신에 대한 모독이며 오만한 생각이다.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신은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 그런데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아니, 데미안의 이야기가 완전히 엉터리다. 나를 골탕 먹이려고 꾸며낸 것이다. 영리하게도 그럴듯한 논리를 댔지만 그럴 리 없다. 날 속일 순 없다. 나는 성경 이야기든 다른 어떤 이야기든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저녁 내내 프란츠 크로모의 존재를 까맣게 잊은 적도 없었다. 집에 오자마자 나는 성경에 쓰인 카인 이야기를 찾아 꼼꼼히 읽었다. 내용은 단순 명료했다. 거기서 특별히 숨은 뜻을 찾아내는 건 미친 짓이었다. 데미안의 말대로라면 모든 살인자를 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다. 정신 나간 소리다. 나는 쉽고 고상하게 설명하는 데미안의 태도에 끌렸던 것이다. 그가 말하면 모든 게 명쾌하게 들린다.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은 또 어떤가? 내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도 했다. 내 삶이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었으니까. 얼마 전까지 나는 밝고 깨끗한 세계에 속했다. 나는 일종의 아벨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른 세계로 깊숙이 박혀 들어가 저 아래로 떨어져 가라앉고 있었다. 나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도 어떻게 일이 이 지경까지 됐을까? 그때 한 가지 기억이 떠올라 숨이 턱 막혔다. 이 불행한 상황이 시작되었던 그 고통의 밤.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그의 빛과 지혜의 세계를 단칼에 꿰뚫어보며 경멸했다. 그래, 그때 나는 분명 표식을 가진 카인이었는데 수치심보다 우월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죄를 짓고 불행하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 내가 이처럼 분명하게 사고했던 건 아니지만 그 속에 이 모든 일들이 들어있었다. 나는 온갖 격정, 감정의 분출들로 괴로웠지만 동시에 묘하게 뿌듯했다. 데미안이 강자와 약자의 초점을 맞춘 것이 얼마나 이상한지, 카인의 이마 표식에 대해 왜 그런 평범치 않은 의미를 부여했는지, 특히 그의 눈이 얼마나 어른스럽게 빛났던지를 되새기다가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데미안이 카인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데미안 스스로 동질감을 느끼지 않고서는 카인을 옹호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어떻게 그런 강력한 눈빛을 지녔을까? 왜 그토록 신의 마음에 드는 경건한 다른 사람들, 겁 많은 자들을 빈정댔을까? 나는 이런 생각들을 끝없이 이어갔다. 나의 어린 영혼의 샘물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졌다. 오랫동안 카인, 형제 살해, 표식에 관한 문제들이 나의 모든 인식, 의심, 비판의 출발점이 되었다. 나는 곧 다른 학생들도 데미안을 주시하고 있음을 알았다. 데미안의 카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데미안은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새 전학생 데미안에 대해 나도는 소문은 꽤 많았다. 그 소문들을 지금 내가 다 기억한다면 데미안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했을 텐데, 지금 기억나는 거라곤 데미안의 어머니가 부자라는 소문뿐이다. 데미안의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아들도 그렇다고들 했다. 데미안 모자가 유대인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비밀스러운 회교도라는 사람도 있었다. 한술 더 떠서 막스 데미안의 힘에 관한 무용담도 나돌았다. 데미안이 반에서 힘이 제일 센 아이가 싸움을 걸자 거절했다가 녀석이 겁쟁이라고 비웃자
거뜬하게 해치워버렸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데미안이 그냥 한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눌렀을 뿐인데 상대 아이가 하얗게 질려서 항복하고 도망쳤으며 그 아이는 며칠 동안이나 팔을 못 썼다고 했다. 어느 날 저녁에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문도 났다. 온갖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졌고 사람들은 소문을 사실로 굳게 믿었다. 소문은 모두 자극적이고 놀라웠다. 그 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새로운 소문이 돌았다. 데미안이 여자를 사귀고 있으며 이미 알 건 다 안다는 소문이었다. 그 사이에도 여전히 나는 프란츠 크로모와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가끔 그가 며칠씩 내버려둬도 나는 꼼짝없이 매여 있었다. 나는 꿈에서 그의 그림자에 쫓겼고 그 애가 현실에서 시키지 않은 악행들을 꿈에서 해내느라 쩔쩔맸으니 꿈에서조차 나는 완전히 크로모의 노예였다. 나는 원래 몽상가여서 현실보다 꿈속에서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나를 쫓는 꿈속의 그림자에 생기를 잃어갔다. 크로모는 꿈속에서 내게 못되게 굴고 침을 뱉고 내 무릎을 짓이겼다. 심지어 아주 끔찍한 범죄로 나를 유인했다. 최악은 아버지를 습격해서 살해하는 꿈이었다. 크로모가 칼을 갈아서 주면 우리는 가로수 뒤에 몸을 숨기고 산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지 모르고 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고 크로모가 내 팔을 건드려 저자를 찔러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바로 아버지다. 나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서야 잠에서 깰 수 있었다. 그 꿈 때문에 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계속 생각했는데 딱히 막스 데미안을 떠올리진 않았다. 그런데 데미안이 내게 다시 나타난 곳은 희한하게도 꿈속이었다. 여느 때처럼 학대와 폭력에 시달리는 꿈이었는데 참아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내 무릎을 짓밟는 사람이 크로모가 아니라 데미안이 아닌가? 완전히 색다르고 인상적이었던 건 크로모가 괴롭히는 꿈에서는 고통과 혐오만 느꼈는데 데미안이 괴롭히는 꿈에서는 기쁨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 것이다. 이 꿈을 2번 꾸었다. 그러고 난 후에는 다시 크로모가 나타났다. 수년 전부터 나는 꿈에서 겪은 일과 현실에서 겪은 일을 잘 분간하지 못했다. 그런 와중에 나와 크로모의 고통스러운 관계는 계속되었고 좀 도둑질로 이마르크를 다 갚은 후에도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내가 돈을 가져올 때마다 출처를 캐물어서 도둑질에 대해 상세히 아는 바람에 나는 크로모의 소나귀에서 더 단단하게 붙잡혀 있었다. 아버지에게 다 이르겠다는 크로모의 협박이 두려웠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크게 밀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와중에도 그때까지의 모든 일이 후회스럽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적어도 모든 순간이 후회스럽지는 않았다. 어떤 때는 그 일들이 필연처럼 느껴졌다. 불길한 숙명이 내 머리 위로 드리워졌는데 그 그늘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것은 바보짓 같았다. 부모님도 이런 내 상태 때문에 매우 괴로웠을 것이다. 내가 이상한 영혼에 붙잡혀서 한때는 그토록 친밀했던 가족과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간혹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견딜 수 없는 향수를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문제아보다는 아픈 아이처럼 다뤘는데 내 상태는 누나들의 태도에서 가장 잘 느껴졌다. 누나들은 나를 완전히 내버려둬서 날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들은 나를 미치광이, 야단치기보다 동정해야 할 아이, 그러니까 악령의 시인애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제 가족들은 나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기도를 했는데 부질없는 짓이었다. 모든 괴로움을 내던지고 구원받고 싶은 소망이 간절해지면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해버릴까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었다. 잘못을 빌면 다정한 용서와 따뜻한 위로와 깊은 동정을 받았겠지만 완전한 이해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숙명인데 부모님은 단순한 탈선으로 지부했을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 11살도 되지 않은 꼬마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그들 모두에게 내 처지를 이해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저 인간의 본질을 더 잘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고 싶다. 자신의 감정을 이성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웠던 어른들은 꼬마들에게도 이런 이성이 존재한다고 상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꼬마들의 경험도 무시한다. 하지만 나는 평생에서 그때처럼 절박하게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적이 없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크로모가 성문 앞 광장으로 나오라고 했다. 나는 물에 젖은 밤나무 밑에서 떨어져 내린 잎들을 발끝으로 헤집으며 크로모를 기다렸다. 돈을 못 구해서 과자 2조각을 대신 옆구리에 챙겨들고 나온 참이었다. 어느덧 나는 이렇게 모퉁이에 서서 하염없이 크로모를 기다리는데 익숙해졌다. 사람들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은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듯 나도 이 상황을 받아들였다. 마침내 크로모가 왔다. 오늘은 오래 기다리진 않았다. 크로모는 내 가슴팍을 2번 쥐어받고 기분 좋은 일이 있는 듯 낄낄거렸다. 과자를 받아들더니 내게 젖은 담배를 권했다. 크로모가 평소와 달리 유별나게 친절하게 굴었다. 헤어지려는 순간 크로모가 말했다. 참, 잊어버리기 전에 말해둘게. 다음에는 누나를 데려와. 큰 누나 말이야. 이름이 뭐였더라? 나는 처음에는 크로모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대답도 못했다. 그저 어리둥절해서 크로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내 말 못 알아들어? 네 누나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알아들었어, 크로모. 하지만 그건 불가능해. 못해. 누나가 따라오지도 않을걸. 나는 크로모가 평소처럼 꼬투리를 잡을 구실로 한 말인 줄 알았다. 크로모는 가끔씩 이렇게 불가능한 걸 요구해서 나를 겁주고 꼼짝 못하게 얽맨 후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약간의 돈을 더 구해다 바치든지 다른 선물로 크로모의 화를 누그러뜨려야만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 딴판이었다. 내가 거절했는데도 크로모는 화내지 않았다. 그래? 그는 얼버무리듯이 대꾸하고는 말을 이었다. 근데 잘 생각해봐. 너희 누나랑 인사라도 한번 나누고 싶단 말이지.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드는 거야. 너는 그냥 누나와 같이 산책만 나오면 돼. 그럼 내가 거기로 갈게. 내일 휘파람으로 부를 테니까 그때 다시 의논해보자. 크로모가 가고 나서야 어렴풋이 그의 말뜻을 헤아렸다. 나는 그때 완전히 어린애였다. 하지만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비밀스럽고 야릇한 금지된 일들을 남녀가 할 수 있다는 것쯤은 들어서 알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이 얼마나 망측하고도 엄청난 일인가.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확고히 결심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크로모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안갚음할지 생각할 엄두가 안 났다. 새로운 고문이 시작되었다. 아직도 내가 겪은 고통이 충분치가 않았나 보다. 참담한 심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고 텅 빈 광장을 가로질러 걸었다. 새로운 고통, 새로운 압박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때 누군가 청명하고 낮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나는 깜짝 놀라 달아나기 시작했다. 누군가 내 뒤를 따라와서 한 손으로 나를 살며시 끌어당겼다. 막스 데미안이었다. 나는 불안감을 감추고 태어난 척하려 애썼다. 난 또 누군가 했네. 깜짝 놀랐잖아.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때처럼 데미안의 눈빛이 어른스럽게 압도적으로 사람을 꿰뚫어 보는 힘이 있다고 느껴진 적은 없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지 꽤 오래간만이었다. 놀랐다면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렇게 놀랄 필요는 없지 않니? 그는 공손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뭐 놀랄 수도 있지. 물론 그래. 하지만 싱클레어, 네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깜짝 놀란다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상하다. 궁금해지네. 왜 수상할 정도로 화들짝 놀랄까? 사람은 뭔가 불안에 떨 때 더 잘 놀라지. 겁쟁이들이야 항상 불안에 떨지만 넌 겁쟁이가 아니잖아. 뭐 네가 영웅이라는 말도 아니지만. 넌 지금 두려운 일이 있어. 두려운 사람도 있고. 하지만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다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니? 아니야, 전혀 아니야. 거봐. 하지만 두려운 사람이 있긴 있구나. 몰라, 그냥 날 내버려둬. 대체 뭘 바라는 거야? 데미안은 나와 속도를 맞춰 걸었다. 곁에서 데미안의 시선이 느껴졌다. 데미안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난 너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어. 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내게 한 가지 실험을 해볼게. 무척 재미있고 배울 것도 있는 실험이지. 들어봐. 그게 난 가끔 독심술을 써. 요술을 부리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주 신기할 거야. 충격적일 수도 있고. 자, 한번 해볼까? 나는 너를 좋아하니까, 내게 관심이 있으니까 네 마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난 이미 탐색을 시작한 셈이야. 내가 널 깜짝 놀라게 했잖아. 네가 잘 놀라는 걸 보니 두려운 일이나 두려운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그가 네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이지. 예를 들어 네가 저지른 나쁜 짓을 그자가 알아챘다면 그자가 너를 지배하는 힘을 가져. 이제 분명하지, 안 그래? 나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데미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진지하고 영리하고 호의적이었지만 정겹기보다는 엄격해 보였다. 정의 혹은 그와 비슷한 무언가가 데미안의 표정에 담겨 있었다. 나는 영문을 몰랐다. 데미안은 마치 마법사처럼 내 앞에 서 있었다. 이해했어? 데미안이 다시 한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요술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하지만 독심술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언젠가 우리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나눴던 그때 네가 날 어떻게 생각했는지 꽤 정확하게 맞힐 수도 있어. 지금 상황과 상관없는 말이지만 넌 한 번쯤 내 꿈을 꾸었겠지?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관두자. 넌 똑똑한 아이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멍청한데 말이야. 난 가끔씩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똑똑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괜찮지? 그래, 괜찮아.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 즐거운 실험을 계속해볼까?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냈어. 한 소년이 잘 놀란다. 그 애는 누군가를 두려워한다. 분명 그 애는 누군가와 불편한 비밀이 있다. 대략 맞지? 나는 꿈에서처럼 데미안의 목소리와 영향력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내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다니. 심지어 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니. 데미안이 내 어깨를 힘차게 두드렸다. 내 말이 맞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럼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어. 방금 전 광장에서 너랑 헤어져서 가버린 그의 이름이 뭐지? 나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불시의 비밀을 들켜버린 마음이 확 움츠러들었다. 나는 비밀을 더 깊숙이 삼켰다. 누구 말이야? 나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데미안이 웃었다. 말해봐. 그의 이름이 뭔데? 나는 거의 들릴락말락한 목소리로 말했다. 프란츠 크로모 말이야? 흡족하다는 듯이 데미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넌 똑똑해. 우린 친구가 되겠는데? 그런데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그 크로모라는 녀석은 아주 나쁜 녀석이야. 얼굴에 악당이라고 쓰여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난 한숨을 푹 내쉬었다. 맞아. 아주 나빠. 악마 같은 녀석이라고.
하지만 그 녀석한테는 아무것도 들키면 안 돼.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줘. 그 애를 알아? 크로모도 널 알고? 진정해. 그 녀석은 갔어. 그리고 그 애는 날 몰라. 아직은. 하지만 난 그 녀석을 만나고 싶어. 그 애는 공립학교에 다니지? 몇 학년이야? 5학년. 하지만 아무 말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걱정 마. 너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크로모 얘기를 조금 더 해주긴 싫겠구나. 데미안은 말없이 한동안 서 있다가 말했다. 아쉽네. 우린 실험을 좀 더 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널 괴롭히고 싶진 않아. 그래도 네가 그 녀석을 두려워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너도 알겠지?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망치는 거야. 하루빨리 벗어나야 해. 네가 진짜 사나이가 되려면 그 두려움을 벗어던져야 해. 알겠지? 물론 네 말이 전부 맞아.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 너는 정말 모를 거야. 네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훨씬 많이 한다는 걸 너도 봤잖아. 너 혹시 그 녀석에게 빚이라도 진 거야? 그래, 그렇기도 해. 하지만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말할 수 없어. 절대로 말할 수 없어. 만약 내가 그 녀석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준다고 해도 말이야? 내가 줄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제발 부탁이야. 아무에게도 그런 말은 하지 마. 한마디도. 내 부탁을 안 들어주면 난 엄청나게 불행해질 거야. 날 믿어, 싱클레어. 언젠가는 그 비밀을 나한테 털어놓게 될 거야. 절대, 결코 그런 일 없어.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다. 네가 좋을 대로 해. 난 단지 시간이 좀 지나면 네가 스스로 말해줄 거라는 거야. 설마 내게 크로모 같은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아니야. 하지만 넌 그 일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지. 난 단지 그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뿐이야. 나는 절대로 크로모처럼 널 괴롭히는 짓은 하지 않아. 그건 믿지? 게다가 넌 내게 빚진 것도 없으니까. 우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는 동안 내 마음은 조금씩 진정되었다. 하지만 데미안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아냈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다. 이젠 집에 가야겠다. 그가 이렇게 말하며 빗속에서 외투를 단단히 여몄다. 우린 벌써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한마디만 더 할게. 넌 그 녀석에게서 벗어나야 해.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녀석을 때려 죽여서라도 말이야. 네가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 내가 널 도와줄게. 나는 새로운 불안감이 느꼈다. 카인 이야기가 떠올랐다는 것이다. 불길함에 휩싸여서 나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무시무시한 것들에 둘러싸였다는 생각에 견디기 힘들었다. 막스 데미안이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제 집으로 가렴. 우린 그 녀석을 해치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 때려 죽이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간단한 게 최선인 법이거든. 크로모 녀석의 손에 놀아나는 건 좋지 않아. 나는 집으로 왔다. 마치 1년쯤 떠돌다 돌아온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크로모와의 관계에서 미래나 희망 같은 것들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제야 비밀을 끌어안고 몸살을 앓았던 몇 주간이 얼마나 무섭게 외로웠는지 확실히 느꼈다. 수차례 골몰했던 생각이 떠올랐다. 부모님에게 모두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더라면 고통은 덜었겠지만 완전한 구원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방금 전 나는 고해를 할 뻔했다. 그것도 낯선 사람에게. 더 기이한 건 그것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감이 진한 향기처럼 밀려왔다. 그 후에도 나의 불안감은 오래 지속되었다. 나는 적과 무섭고 긴 대결을 펼칠 각오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그렇게 완벽하게 비밀스럽고도 평화롭게 흘러가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었다. 우리 집 앞에서 들려오던 크로모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런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크로모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진 않을까 조바심을 내며 망을 보았다. 그러나 크로모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길에서 불쑥 나타나지도 않았다. 나는 이 놀라운 자유에 얼떨떨했다. 마침내 어느 날 프란츠 크로모와 우연히 마주칠 때까지도 나는 이 자유가 불안했다. 크로모는 자일러 거리에서 내 쪽으로 오는 중이었는데 나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나를 피해 곧바로 뒤돌아서 가버렸다. 지금까지 이런 순간은 없었다. 나의 적이 내 앞에서 도망치다니, 악마가 나를 두려워하다니. 기쁨의 전율이 온몸을 관통했다. 그 무렵 데미안이 다시 나타났다. 학교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인사를 했다. 안녕. 안녕, 싱클레어. 잘 지냈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이제 크롬보가 괴롭히지 않지? 네가 한 거야? 대체 어떻게 했어? 난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어. 그 녀석이 아예 나타나질 않아. 잘 됐네. 그 녀석이 다시 나타나면, 그러진 않겠지만 워낙 뻔뻔스러운 놈이라서 말이야. 그땐 그 녀석에게 막스 데미안을 떠올리라고 말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녀석이랑 싸워서 실컷 때렸어? 아니, 난 싸우는 건 좋아하지 않아. 너랑 한 것처럼 그 녀석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뿐이야. 너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그 녀석에게도 이로울 거라고 말해놨어. 그 녀석한테 돈을 준 건 아니고? 아니야. 그런 방법이라면 네가 이미 시험해 봤잖아. 나는 더 자세하게 물어보려 했지만 데미안은 자리를 떠났다. 나는 예전부터 데미안에게 느꼈던 감사와 두려움, 놀라움과 불안감, 호감과 내면에서의 반항심이 뒤섞인 답답함을 느끼며 서 있었다. 나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데미안을 만나서 크로모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또 카인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나는 감사라는 감정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고 어린아이에게 감사의 표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내가 데미안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물론 그때 데미안이 나를 크로모의 소나기에서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병들고 망가진 삶을 살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 당시에도 이 구원의 순간이 내 소년 시절의 가장 큰 경험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나는 구원자인 그가 기적을 이뤄내자마자 잊었다. 이미 말했듯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내게 별일이 아니었다. 내가 별다르게 받아들인 점은 내가 호기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다. 데미안이 내 비밀을 들춰낸 방법을 더 자세히 캐내지 않고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게 신기했다. 나는 어떻게 카인에 대해서, 크로모에 대해서, 독심술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호기심을 억눌렀을까?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이었다. 나는 악마의 소나귀에서 갑자기 풀려났다. 다시 밝고 즐거운 세계로 돌아갔고 더 이상 불안한 발작과 숨이 막힐 듯한 심장 고동 소리에 시달리지 않았다. 저주는 풀렸고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간 것이다. 나의 본성은 가능한 한 빨리 이전의 균형과 평온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했다. 그래서 그 많은 끔찍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빨리 떨쳐내고 잊으려고 애썼다. 나의 죄와 고통의 긴 역사는 어떤 외상도 남기지 않은 채 너무도 빨리 내 기억에서 지워졌다. 이제는 내가 왜 나를 도와준 구원자를 빨리 잊으려 했는지 이해된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크로모의 끔찍한 속박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사력을 다해 도망쳤던 것이다. 예전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세계로, 다시 열린 잃어버린 낙원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고 평온한 세계로, 누나들에게로, 정결하고 좋은 향기로, 아벨이 누렸던 신의 사랑으로 나는 되돌아왔다. 데미안과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바로 그 다음 날,
다시 찾은 자유에 충분한 확신이 서고 다시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을 때 나는 그토록 간절히 염원하고 소망했던 일을 실행에 옮겼다. 고회를 한 것이다. 나는 어머니 앞에 열쇠가 망가지고 장난감 돈이 채워진 저금통을 내놓고 바보 같은 거짓말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못된 녀석에게 시달렸는지 고백했다. 어머니는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금통과 변한 내 눈빛을 보고서 달라진 나의 목소리를 듣고서 내가 어머니의 아들로 되돌아왔음을 느꼈다. 나는 벅찬 마음으로 귀환의 축제를 벌이고 방탕하의 귀향의식을 거행했다. 어머니는 나를 아버지에게 데려갔다. 나의 고백은 되풀이되었고 부모님은 내게 질문하면 놀라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랜 시간 걱정으로 짓눌린 마음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모든 것이 멋있고 동화 속 이야기 같았다. 모든 것이 놀랍도록 순조로웠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이 평원 속으로 도피해 들어갔다. 평화를 되찾고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뢰를 받는 건 아무리 해도 실증나지 않았다. 나는 모범적인 소년이 되었고 예전보다 누나들과도 잘 어울렸으며 예배 시간에는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이 넘치는 마음을 담아 내가 좋아하던 옛 찬송가를 함께 불렀다. 이런 일들은 조금의 거짓도 없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데미안을 잊은 이유를 해명할 수 있다. 나는 데미안에게 고해했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그 고해가 집에서처럼 화려하고 감동적이지는 않아도 더 큰 해방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나는 옛 낙원에 매달렸다. 귀향에서 관대하게 포용되는 일에 집중했다. 데미안은 이 세계 사람이 아니고 이 세계에 어울리지도 않았다. 데미안은 크로모와는 달랐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또한 유혹자였다. 다시는 알고 싶지 않은 또 다른 나쁜 세계와 나를 엮으려는 유혹이었다. 나 스스로가 이제야 겨우 아벨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아벨을 버리고 카인을 찬양하는 일을 도울 수는 없었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다. 이것이 표면적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내면적인 상황은 또 달랐다. 나는 크로모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풀려났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게 아니었다. 나는 세계라는 미로를 통과해보려고 애썼지만 내게는 너무 어렵고 복잡했다. 그래서 친절한 손길 하나가 나를 구해주자마자 나는 한눈 팔지 않고 곧장 어머니의 품으로 경건하고 아늑한 어린 시절의 보호 속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원래의 내 모습보다 더 어린애처럼 더 의존적으로 굴었다. 혼자 걸을 힘이 없으니까 크로모에 대한 순종을 대체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래서 맹목적일 정도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 오래되고 소중한 밝은 세계를 의존했다. 그 세계가 유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나는 분명히 데미안에게 의지해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았을 것이다. 데미안을 택하지 않은 건 그 당시 나의 상식적인 사고에서는 데미안의 생각이 이상하고 수상쩍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두려웠다. 데미안은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설득과 경고, 조롱과 풍자로 나를 자립적인 인간으로 만들려고 애썼을 것이다. 지금 난 알고 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일보다 더 하기 싫은 일은 없다는 것을. 그렇지만 반년쯤 지났을 때 나는 궁금증을 뿌리치지 못하고 산책길에서 아버지에게 아벨보다 카인이 더 훌륭하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아버지는 그 질문에 무척 놀라면서도 새로울 것이 없는 견해라고 설명했다. 그 관점은 기독교 이전 시대에도 등장해서 여러 종파들로 전수되었고 그 종파들 중 하나는 카인교도라고 불렸다. 하지만 이러한 이단적인 학설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시험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단적인 학설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시험과 다를 바가 없었다. 카인이 옳고 아벨이 잘못했다면 신이 오류를 범한 것이니까. 성경의 신이 올바른 유일신이 아닌 가짜 신이 되어버린다. 실제 카인 교도들은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르치고 주장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교도들은 오래전에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졌다. 아버지는 나의 학교 친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놀랍다고, 그러나 이런 사고는 당연히 배척해야 한다고 진지하게 경고했다.